집단 내에서 불만이 생기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이 뭐냐, 희생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동 대지진이었죠. 사실 그거는 한국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일본 그 당시의 정부가 목적적으로 거짓말을 유포하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일본인들의 그 죄책감과 불안감, 그 다음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일거에 터지면서 끔찍한 조선인에 대한 학살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희생양 만들기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거 일본의 혐한 분위기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과거에 혐한이 언제부터 있었냐, 이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면 꽤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뿌리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혐한의 뿌리는. 그러니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까지 한국에 비하면 후진국, 미개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그걸 알았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문명과 문물, 문화가 한국으로부터 건너갔거든요. 그 전까지 일본 사람들은 진짜 좀 미개하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국에서 건너간 여러 가지 사상,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 일본 상류층과 왕족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뿌리 깊게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가 저 한국인들에 비하면 되게 열등하다, 뒤져있다, 낙후돼 있다. 이런 열등감이 어떻게 분출되기 시작하느냐,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같은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일본이 급속하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군국주의 길로 달리면서 정환론이 나오죠. 정환론. 임진왜란까지만 해도 그냥 이제 한번 개긴 건데 덤빈 건데, 그때만 해도 지네가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런 의식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환론이 나올 때는 얘들이 생각을 바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일본판 오리엔탈리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기들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양인과 대등한 존재가 됐다. 우리는. 나머지 동양인들은 다 우리보다 미개하다, 열등하다. 그래서 자기네가 1등 국민이고 조선인은 2등 국민, 중국인은 3등 국민, 뭐 이렇게 위계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일본인들이 오랜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강하게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전 보거든요. 정환론이 나오고 군국주의를 배경으로 이 정환론의 기초에서 혐한이 터지는 거죠. 한국을 정복해서 식민지를 삼으려면 한국인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싫어해야 되죠. 최소한 미워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서 계속 혐한론을 부추깁니다. 이게 1차적으로 혐한론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정환론 비슷하게 한국에 대한 혐한인 분위기가 퍼지는 거는, 일본이 80년대까지는 경제가 굉장히 좋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소위 이제 플라자비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때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 지금 GDP를 일본을 추월했단 말이에요. 그 역전된 거예요. 일본은 망하는 분위기고 한국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 그러면서 한국이 막 여기저기서 월드컵에서 4강도 올라가고 뭐 인기도 끌고 주목도 받고 배가 아파 죽겠는 거죠. 일본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 일본 지배층들이 군국주의자들의 후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일본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으니까 다시 옛날에 대동아 공영권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해서 신군국주의화가 시작됩니다. 80년대 후반을 거치고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우경화돼요. 일본 사회가. 이 지배층이 목적의식적으로 혐한을 퍼뜨려요. 한국에 대해서. 그래야 자기들이 신군국주의 정책, 한국을 다시 지배하고 예속화시키는 정책을 마음껏 추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도 하고요. 독도에 대한 강탈, 또 독도도 강탈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많이 악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혐한이 평범한 일본 사람들의 자발적인 어떤 감정이나 정서라기보다는 일본 지배층들이 열등감 같은 걸 악용해서, 일본의 이제 불리한 상황을 악용해서 목적의식적으로 퍼뜨린 측면이 더 많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혐한의 사례와 근본적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바로 이제 아베가 신군국주의를 추진했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혐한을 퍼뜨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낮죠. 인터넷 여론조사 같은 거라면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한국이 1등 거의 따놓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그리고 노골적인 혐한 도서들이 출간되기 시작하고 그게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립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배층의 아주 적극적인 혐한 분위기 조성과 연관돼서 뭐 시위도 많이 했었죠. 한국을 반대하는.
이제 그런 걸 타고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처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집단 내에서 불만이 생기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이 뭐냐? 희생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주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가짜 집단주의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동 대지진이었죠. 그죠? 그 당시에. 사실 그거는 한국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일본 그 당시에 정부가 목적적으로 거짓말을 유포하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의 그 죄책감과 불안감, 그 다음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일거에 터지면서 끔찍한 조선인에 대한 학살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희생양 만들기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관동 대지진으로 민심이 악화되는 거를 조선인한테 돌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일본이 한국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국민들을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작업들을 자주 해왔고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사라진 것이 사실인가요? 예전보다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장년층, 중장년층들은 혐한 분위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대들도 사실 겨울 연가 이후에는 조금 한류 같은 게 들어가면서 혐한 분위기가 좀 약화된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한국을 좋아하게 된. 근데 이게 세대가 좀 내려와 가지고 젊은 세대로 오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교육하는 교육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 한국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 드라마를 직접 보고 노래도 직접 듣고 한국 유튜브도 보고 한국인 친구와 뭐 쉽게 하면 SNS 친구도 맺고 한국 여행도 오고 이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 정보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인상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근데 그렇게 보면 혐한이 들어갈 게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그렇게 괴롭히는 게 없거든요. 예, 괴롭히거나 욕하거나 막 이를 갈면서 뭐 그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관심이 좀 적은 편이죠. 근데 참 막상 접하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됐죠. 오히려 일본이 좀 이상하게 뭐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는데 우리가 더 나쁜 짓 많이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더 미워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요즘에는 혐한 분위기가 잘 안 먹힌다 그럴까요? 특히 케이팝 스타들이 일본에서도 맹활약을 하고요. 또 일본의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데이트작 같은 것도 일본 사람들 다 같이 보고 심지어 한국 노래를 뭐 원어로 따라 부르는 분위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한국하고 그렇게 사이 나쁘게 지낼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강해서 혐한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세대가 젊을수록 또 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내 한류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우선 한국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한류 파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류 파워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한국 드라마나 문화 콘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본인들은 느끼지 못했던 사실은 가족이라고 막 얘기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평론가들은 저는 우리주의라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이 책에서 한국인은 우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주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한국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에는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결국 우리가 되는 과정을 그리거나 그거를 강조하면서 끝나는 게 많은데 이걸 보면서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럽니다. 자기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결말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고 또 하나 한국인들은 굉장히 감정선이 명확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서양인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한국인들이. 감정 표현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민족으로 꼽아도 무방할 정도로 감정 표현이 왕성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면 감정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 드라마들이. 일본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은 아마 다들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저도 그렇지만 되게 잔잔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감정 표현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이쪽은 잔잔해요. 한국 드라마는 감정이 굉장히 거칠어요. 얼굴에다 물 착 끼얹고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울고 막 이게 막 흐트리면서 화내고 이 폭발적인 감정들이 드러나고 끊임없이 주인공들의 감정선들이 나오면서 교체되고 이게 전환되고
굉장히 재밌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역동성들이 있단 말이죠. 흥과.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이제 문화의 특징인데 이게 세계인들한테 상당한 지금 공감을 사고 매력을 느끼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처음에 뭐 겨울 연가인가 그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배용준이 잘생겨서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훨씬 넘어서서 한류 문화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쪽으로까지 왔어요.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만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류의 파워다. 한류 콘텐츠의 파워다. 또는 좀 더 뿌리 깊게 들어가면 우리 민족성이 가진 매력, 장점 이것이 세계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80년대 이후에 잃어버린 30년 동안 문화 침체를 겪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본 문화가 그래도 확 싹고 피면서 그래도 상승기를 겪었던 때는 그 정공투 운동 벌어지면서 일본에서도 진보 분위기가 강했을 때의 문화가 좋았어요, 일본도. 근데 잃어버린 80년 경제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대체로 문화도 죽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거는 어느 나라나. 일본은 그래서 문화가 전반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은 역동적인 성장을 하면서 문화 콘텐츠이 훨씬 더 올라간 거죠.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한국 콘텐츠, 문화 콘텐츠가 우수한 거죠. 그런 점에서 한류의 이제 원인은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쌀값 폭등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비춘미라는 게 있다라는 거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내놔라 빨리. 그런 식으로 왜 지금 뭘 아끼고 있냐 막 이러한 상황이죠. 왜냐면 쌀값이 폭등했는데 그거는 다 서민들의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또 생각이 있어요. 비춘미를 모두 사용해 버리면 진짜 비싼 사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지진이라든가 그거 일어났을 때 혹은 다른 외국하고의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수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쌀을 그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비축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내놓았다는 거죠. 일부라고 해도 이것은 보도 안 하는 것을 사상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놀랍기는 하고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굉장히 불만스럽죠. 쌀값이 오르면서 쌀 대신 저렴한 우동을 먹거나 공깃밥 크기별로 가격 지불 등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예, 먼저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대단히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굉장히 맛있어서 유명한 돈가스 집은 또 하나의 특징은 팝은 얼마나 먹어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게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한 그릇, 두 그릇째 먹을 때는 돈 내야 돼요. 한국하고 똑같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 것이었어요. 돈가스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리고 야채, 거기에서는 양배추가 거의 거기도 무료였어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그러한 음식 값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모른다, 한국이 선진국인 줄 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요, 그렇게 알려진 것은 2019년이었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No Japan, No Abe 그 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일본의 젊은이들은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노 재팬 할 어떤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일본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좋은 게 많은데 왜 굳이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젊은 일본인들의 머릿속에는 먼저 젊은 사람들이니까 화장품 같은 거 그게 저렴하고 좋은 화장품이다. 그거는 한국 거거든요. 그리고 종류가 많다. 일본 것보다 훨씬 좋다. 일본의 시세이도라든가 그런 것은 비싸기만 한다. 그런데 내용상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좋은 것을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다.
거기서 그냥 선진국이다라는 이미지가 그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시작돼가지고 또 그 일본 내에서는 당시 그 1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그러한 일본인들은요,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이 선진국이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그 10년대 초 정도까지, 그때 버블 경제가 엄청나게 일본의 부를 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의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 이거는 그 10년대 초까지의 현상이었어요. 일본이 그야말로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그 10년대 중반부터는 또 95년도에는 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경제가 쭉 나빠져가지고 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취업 핑하기라는 것이 와가지고요. 그 10년대 후반에는 몇 번 회사에 원서를 내도 취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도 프리타라고 했어요. 프리타가 뭐냐고 하면 평생 알바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시기에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살아야 된다라고 결심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프리하게 그렇게 움직인다. 그런 뜻인데 그때의 젊은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은 일본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한국이 불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는 또 2000년이 되면 리만 쇼크도 있었고 한국은 리만 쇼크를 일본보다는 덜 그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2011년에는 동북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 아니구나. 또 후쿠시마 원전 문제, 반사능 문제, 이것으로 후쿠시마에서 300km, 600km까지가 탄시는요. 이거는 반사능의 그 오염 범위에 들어간다. 300km는 도쿄이고 600km 오사카예요. 그때는 오사카까지 위험하다. 그 이후 아베 정권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막았거든요. 네, 그러나 탄시는 굉장히 일본인들이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끝났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2011년 진짜 많은 일본인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한국은 특히 한류를 중심으로 2004년 다 기억하겠지만 연사마 붐, 배현중의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그 이후에 한류 드라마, 이어서 K-팝, 일본에서 엄청난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역시 문화 콘텐츠라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상당히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인 부상이죠. 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굉장한 고액의 투자를 못해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1년에 200억, 300억 이거 전혀 문제없이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을 발전시키잖아요. 일본은 기업이 그러한 체력이 없어요. 이거 다 뉴스에서 보는 일본 젊은이들 그리고 일본인들 전체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은 언젠가 추월을 당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2015년 물가까지 생각한 GDP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최근에는 물가를 고려하지 않아도 면목상의 GDP로서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실코인이 이제 한국이 좀 위로 가구나 라는 것을 많은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어 실력이 대단하다. 일본인들은 영어를 스피킹 이거 못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스피킹까지 잘한다. 이유는 간단해요. 일본의 영어 시험은 스피킹 거의 없어요. 한국은 스피킹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데 그러나 한국 사람 왜 그렇게 영어를 잘해? 이거는
일본에서 하나의 선진국이라는 그 하나의 그 기준은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옛날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영어 레벨도 지원을 당했다 혹은 차이가 벌어졌다 이게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젊은 세대는 그 서로에 대한 편견이 없기 때문에 금방 사이좋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젊은이들도요, 일본 문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좋아하고 슬람덩크라든가 안 본 젊은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도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역시 한국의 K-팝이라든가 한류 드라마라든가 이러한 그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선진국 한국을 좋아한다. 특히 지금 한일 우호의 중심에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런 젊은이들이 조금 나이가 가면 과거의 역사를 그래도 알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역사를 거의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보다 좀 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인식의 차이는 생길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젊은 시절에 서로 교류를 한다면 서로 친구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왔다 갔다 하고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면 한일 관계는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한자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0년대쯤부터 이제 한글 전용화 운동이 벌어져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한자가 사라졌잖아요. 신문 같은 경우도 한자가 완전히 사라졌고 예전에는 일본처럼 세로 읽기에 막 한자 들어가고 막 보기 힘들고 그랬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가로 읽기에 한자도 사라지고 그렇게 변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 중심이다 보니까 국어의 시작은 곧 한자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한자 책입니다. 한자 검정 책인데 보시면 여기에 한자들이 쫙 있어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건 6급인데 이게 1급부터 10급까지 1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준 2급, 2급, 준 1급, 1급까지 해서 12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니고 한자 검정이라는 시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자를 공부하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는 5급까지가 초등학생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급까지의 한자의 수가 1006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외워야 되는 한자의 수가 1000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천자지 천자 외우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쓰기만 할 줄 알면은 다 의미가 통하는 건데 일본은 진짜 한자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서 한국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요거는 타자기를 좀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좀 보시면은 일본에서 사용한 타자기입니다. 예전에 한자까지 입력해 넣을 수 있는 타자기인데 한 1000자 정도 입력할 수 있는 타자기거든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더 많이 입력할 수 있는 건 한 2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무슨 관공서나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용한 타자기는 알파벳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발음 나는 대로 알파벳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로마자 알파벳을 쓰는 거죠. 도쿄를 쓴다 그러면은 TOKYO 이렇게 써서 일본어를 알파벳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넘어오면서 컴퓨터로 워드로 쓰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제 일본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편리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자는 똑같거든요. 입력을 할 때 발음을 입력을 합니다.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한자에 대한 발음을 입력을 하면 그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가 뿅
하고 떠요. 자동으로.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한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바로 떠서 바로바로 이제 선택을 해서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 좀 어려운 한자 같은 경우는 딱 선택을 하면 한자가 수십 개가 쫙 뜨거든요. 골라야 됩니다. 이거 선택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본인들도 힘겨워 하거든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 보기가 또 힘들고 하니까 어려운 한자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거죠.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발음 나는 대로만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또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쓰는 것만이 아니라 쓰고 난 다음에 선택이라는 과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글을 입력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한글 타자기를 또 만드신 분,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IT 쪽에서 또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한글 입력을 굉장히 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사소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크게 요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어를 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한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로마자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자로 외운 걸 써서 그 한자가 나오는 거를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한자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외우고 또 이 발음이 로마자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자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또 하나 더 외워야 되니까 외워야 되는 게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일본어는 발음이 단순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힘들죠. 그거 외우는 게. 일본은 한자 사용으로 디지털 문맹이 증가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예전에 KBS인가에서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취재팀이 일본하고 중국에 찾아가서 시민들에게 종이하고 펜을 주면서 이 한자를 한번 써봐라 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한자인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 쓴다고?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직접 글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컴퓨터를 쓰거나 스마트폰으로 쓰다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음 나는 대로 쓰면은 한자가 뿅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선택만 하다 보니까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쓰려고 하니까 못 쓰게 되는 겁니다. 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뭐 민수의 얼굴을 그리는데 점이 있었던가, 눈 밑에 점이 하나 있었던가, 두 개가 있었던가, 뭐 이런 거 자주 안 그리다 보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쓰지 않고 선택만 하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새로운 디지털 문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이들이, 일반인들도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현상이 예전에 출판된 책하고 지금 출판된 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출판된 책이 예전 책에 비해서 한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어려운 한자거나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정말 간단한 한자거나 하는 것들은 한자를 쓰지 않고 히라가나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자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책이 출판된 거, 예전에 출판된 책하고 지금 출판된 책만 비교해봐도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몰라서 한국이 선진국인 줄 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세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너무 난다는 얘기는 뭐냐?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너무 잘 나가다가 한꺼번에 그냥 버블이 팍 꺼지면서 그냥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냥 앞으로 다들 달리고 있는데 본인만 그냥 제자리 걸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뒤로 그냥 후퇴하는 거와 똑같은 거고, 한국은 너무 빨리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못 살 때 장노년층하고 지금 중년층이야 젊은 층들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요. 그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다르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인 거지. 일본도 장노년층은 옛날에 잘 나갈 때 일본이 저편에서 넘버원 뭐 항상 그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야. 지금도 돈은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버블 꺼지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그게 90년대니까 30대, 40대
이 사람들은 좋았던 적이 없는 거야. 일본에. 맨날 디플레이션이고 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고 늘 그런 소리만 들어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본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 옛날에 장롱친 삶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진짜 너무나 달라요. 내가 살아온 세대하고 지금 젊은 세대 태어날 때부터 사는 삶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볼 때 SNS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한국에 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이 실적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K-푸드, 뭐 K-뷰티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일본보다 못지않고 좋은 것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한국 사람들 보니까 세련돼 보이고 키도 크고 쭉쭉방방 못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으로 보이는 거야, 일본보다.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상대방보다 좀 위다든가 내가 좀 저 친구 좀 포용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한국의 지금 20, 30대 세대는 일본한테 꿀리는 게 없고 일본의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장로는 그게 아니죠. 온갖 그 갑질 당하고 옛날에는 너무나 큰 차이로 일본하고 열등감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겨야겠다. 뭐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게 열등감에 활려온 거죠. 사실은. 옛날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랬는데 그게 장론성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너무나 뿌리 밖에 오래 뭐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보니까 뭐 일본 뭐 볼 게 뭐가 있어. 우리보다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기준근단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돼요. 장론성 그게 아니거든. 옛날에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 전부 다 배우잖아요. 맨날 당했던 기억들밖에 없고 앞에 뭐 가면 작아지고 뭐 그랬죠. 내가 한일역전 이렇게 영상을 많이 만들어 가는 이유가 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고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연청 우리 분들도 지금 현재 한일 관계는 옛날에 그런 한일 관계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뭐로 보나 일본한테 크게 뒤처지는 것도 없고 좋은 부분 더 앞으로 발전해서 더 잘 나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으니까 옛날에 기죽어 살던 그 마인드에서 탈출하시라, 깨펴시라 뭐 그런 맥락에서 내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20대, 30대, 뭐 10대들은 일본을 대한 열등감 같은 거 아예 없죠. 열등감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대차가 너무나 극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일 관계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 사회는 수직 사회잖아요. 한국은 수평 사회에 가깝다. 일본은 자기들이 잘났을 때는 못난 사람을 그냥 이지매를 해요. 근데 그동안 우리 많이 당했잖아. 근데 한국이 이제 더 잘 살게 되면 일본은 한국한테 이지매를 못할 거라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보다 잘난 사람한테 이지매 온 거예요.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일본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나타나잖아요. 한국 앞에 오면은 함부로 그걸 손타쿠, 알아서 긴다는 얘기 되죠. 일본말을 손타쿠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한테 잘할 겁니다. 그럼 한국은 옛날 일본이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갑질하고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런 갑질하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갑질은 하는 놈들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라고 인식하잖아, 우리는. 그건 저래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잖아. 일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갑질하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한다.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게 수직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일 역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함의가 많은 거죠. 내가 댓글 중에 자기가 50대인데 2박 4년 덕분에 일본 앞에 당당해질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일본. 이제 일본 앞에 가도 당당해질 수 있겠다. 그런 맥락이었어요. 내가 딱 원하는 게 그거라고. 이게 팩트잖아. 그러니까 그 상을 보고 앞에 기죽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장로님처럼 너무나 일본 앞에 기죽어 산 세월이 길어요. 그게 거의 어떻게 보면 DNA에 내재되는 것 같은. 그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현재 한국이 그럴 나라가 전혀 아닌데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좋은 점을 찬양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실은 서구에서는 일본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잘 몰라요. 내같이 빠삭하게 아는 사람은 더 몰라요. 한국에도 그렇잖아. 한국에서도 내가 한일역전 책을 2021년도 1월 달에 쓰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내 한일역전 얘기하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통용되면서 이게 진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났다고 봐요. 인터넷 들어보면은 유튜버들이 한국, 일본보다 여러 가지를 앞서는 거 보는데 엄청난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자신있게 다들 얘기하는 거야, 이제. 옛날에는 삐죽삐죽했어요. 왜? 우리가 무슨 일본, 어림없는 소리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나는 그거 하나도 귀에 안 기울이고 내가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얘기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할 소리 다 한다.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인식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사회가 이제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고 이제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일본의 혐한 분위기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과거에 혐한이 언제부터 있었냐, 이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면 꽤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뿌리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혐한의 뿌리는. 그러니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까지 한국에 비하면 후진국, 미개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그걸 알았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문명과 문물, 문화가 한국으로부터 건너갔거든요. 그 전까지 일본 사람들은 진짜 좀 미개하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국에서 건너간 여러 가지 사상,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 일본 상류층과 왕족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뿌리 깊게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가 저 한국인들에 비하면 되게 열등하다, 뒤져 있다, 낙후돼 있다. 이런 열등감이 어떻게 분출되기 시작하느냐?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같은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일본이 급속하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군국주의 길로 달리면서 정환론이 나오죠. 정환론. 임진왜란까지만 해도 그냥 이제 한번 개긴 건데, 덤빈 건데, 그때만 해도 지네가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런 의식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환론이 나올 때는 얘들이 생각을 바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일본판 오리엔탈리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기들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양인과 대등한 존재가 됐다. 우리는. 나머지 동양인들은 다 우리보다 미개하다, 열등하다. 그래서 자기네가 1등 국민이고 조선인은 2등 국민, 중국인은 3등 국민, 뭐 이렇게 위계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일본인들이 오랜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강하게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전 보거든요. 정환론이 나오고 군국주의를 배경으로 이 정환론의 기초에서 혐한이 터지는 거죠. 한국을 정복해서 식민지를 삼으려면 한국인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싫어해야 되죠. 최소한 미워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서 계속 혐한론을 부추깁니다. 이게 1차적으로 혐한론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정환론 비슷하게 한국에 대한 혐한 분위기가 퍼지는 거는, 일본이 80년대까지는 경제가 굉장히 좋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소위 이제 플라자비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때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 지금 GDP를 일본을 추월했단 말이에요. 그 역전된 거예요. 일본은 망하는 분위기고 한국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 그러면서 한국이 막 여기저기서 월드컵에서 4강도 올라가고 뭐 인기도 끌고 주목도 받고 배가 아파 죽겠는 거죠. 일본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 일본 지배층들이 군국주의자들의 후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일본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으니까 다시 옛날의 대동아 공영권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해서 신군국주의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을 거치고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우경화돼요. 일본 사회가. 이 지배층이 목적의식적으로 혐한을 퍼뜨려요. 한국에 대해서. 그래야 자기들이 신군국주의 정책, 한국을 다시 지배하고 예속화시키는 정책을 마음껏 추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도 하고요. 독도에 대한 강탈, 또 독도도 강탈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많이 악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혐한이 평범한 일본 사람들의 자발적인 어떤 감정이나 정서라기보다는 일본 지배층들이 열등감 같은 걸 악용해서 일본의 이제 불리한 상황을 악용해서 목적의식적으로 퍼뜨린 측면이 더 많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혐한의 사례와 근본적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바로 이제 아베가 신군국주의를 추진했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혐한을 터뜨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낮죠. 인터넷 여론조사 같은 거라면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한국이 1등 거의 따놓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그리고 노골적인 혐한 도서들이 출간되기 시작하고 그게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립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배층의 아주 적극적인 혐한 분위기 조성과 연관돼서 뭐 시위도 많이 했었죠. 한국을 반대하는. 이제 그런 걸 타고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처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집단 내에서 불만이 생기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이 뭐냐? 희생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주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가짜 집단주의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동 대지진이었죠. 그죠? 그 당시에. 사실 그거는 한국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일본 그 당시에 정부가 목적의식적으로 거짓말을 유포하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의 그 죄책감과 불안감, 그 다음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일거에 터지면서 끔찍한 조선인에 대한 학살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희생양 만들기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관동 대지진으로 민심이 악화되는 거를 조선인한테 돌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일본이 한국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국민들을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작업들을 자주 해왔고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사라진 것이 사실인가요? 예전보다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장년층, 중장년층들은 혐한 분위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대들도 사실 겨울연가 이후에는 조금 한류 같은 게 들어가면서 혐한 분위기가 좀 약화된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한국을 좋아하게 된. 근데 이게 세대가 좀 내려와가지고 젊은 세대로 오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교육하는 교육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 한국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 드라마를 직접 보고 노래도 직접 듣고 한국 유튜브도 보고 한국인 친구와 뭐 쉽게 하면 SNS 친구도 맺고 한국 여행도 오고 이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 정보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인상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근데 그렇게 보면 혐한이 들어갈 게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그렇게 괴롭히는 게 없거든요. 예, 괴롭히거나 욕하거나 막 이를 갈면서 뭐 그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관심이 좀 적은 편이죠. 근데 참 막상 접하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됐죠. 오히려 일본이 좀 이상하게 뭐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는데 우리가 더 나쁜 짓 많이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더 미워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요즘에는 혐한 분위기가 잘 안 먹힌다 그럴까요? 특히 K-팝 스타들이 일본에서도 맹활약을 하고요. 또 일본의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데이트작 같은 것도 일본 사람들 다 같이 보고 심지어 한국 노래를 뭐 원어로 따라 부르는 분위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한국하고 그렇게 사이 나쁘게 지낼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강해서 혐한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세대가 젊을수록 또 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내 한류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우선 한국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한류 파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류 파워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한국 드라마나 문화 콘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본인들은 느끼지 못했던 사실은 가족이라고 막 얘기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평론가들은 저는 우리주의라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이 책에서 한국인은 우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주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한국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에는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결국 우리가 되는 과정을 그리거나 그걸 강조하면서 끝나는 게 많은데 이걸 보면서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결말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고 또 하나 한국인들은 굉장히 감정선이 명확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서양인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한국인들이. 감정 표현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민족으로 꼽아도 무방할 정도로 감정 표현이 왕성해요. 드라마에서 보면 감정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 드라마들이. 일본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은 아마 다들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저도 그렇지만 되게 잔잔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감정 표현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이쪽은 잔잔해요. 한국 드라마는 감정이 굉장히 거칠어요. 얼굴에다 물 착 끼얹고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울고 막 이게 막 흐트리면서 화내고 이 폭발적인 감정들이 드러나고 끊임없이 주인공들의 감정선들이 나오면서 교체되고 이게 전환되고 굉장히 재밌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역동성들이 있단 말이죠. 흥과.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이제 문화의 특징인데 이게 세계인들한테 상당한 지금 공감을 사고 매력을 느끼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처음에 뭐 겨울 연가인가 그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배용준이 잘생겨서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훨씬 넘어서서 한류 문화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쪽으로까지 왔어요.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만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류의 파워다.
한류 콘텐츠의 파워다. 또는 좀 더 뿌리 깊게 들어가면 우리 민족성이 가진 매력, 장점, 이것이 세계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80년대 이후에 잃어버린 30년 동안 문화 침체를 겪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본 문화가 그래도 확 싹고 피면서 그래도 상승기를 겪었던 때는 그 전공투 운동 벌어지면서 일본에서도 진보 분위기가 강했을 때의 문화가 좋았어요, 일본도. 근데 잃어버린 80년 경제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대체로 문화도 죽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거는 어느 나라나. 일본은 그래서 문화가 전반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은 역동적인 성장을 하면서 문화 콘텐츠이 훨씬 더 올라간 거죠.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한국 콘텐츠, 문화 콘텐츠가 우수한 거죠. 그런 점에서 한류의 이제 원인은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쌀값 폭등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비춘미라는 게 있다라는 거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내놔라 빨리 그런 식으로 왜 지금 뭘 아끼고 있냐 막 이러한 상황이죠. 왜냐면 쌀값이 폭등했는데 그거는 다 서민들의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또 생각이 있어요. 비춘미를 모두 사용해 버리면 진짜 비싼 사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지진이라든가 그거 일어났을 때 혹은 다른 외국하고의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수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쌀을 그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비축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내놓았다는 거죠. 일부라고 해도 이것은 보도 안 하는 것을 사상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놀랍기는 하고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굉장히 불만스럽죠. 쌀값이 오르면서 쌀 대신 저렴한 우동을 먹거나 공깃밥 크기별로 가격 지불 등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예, 먼저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대단히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굉장히 맛있어서 유명한 돈가스 집은 또 하나의 특징은 팝은 얼마나 먹어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게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한 그릇, 두 그릇째 먹을 때는 돈 내야 돼요. 한국하고 똑같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 것이었어요. 돈가스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리고 야채, 거기에서는 양배추가 거의 거기도 무료였어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그러한 음식 값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모른다, 한국이 선진국인 줄 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요, 그렇게 알려진 것은 2019년이었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No Japan, No 아베 그 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일본의 젊은이들은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No Japan 할 어떤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일본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좋은 게 많은데 왜 굳이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젊은 일본인들의 머릿속에는 먼저 젊은 사람들이니까 화장품 같은 거 그게 저렴하고 좋은 화장품이다. 그거는 한국 거거든요. 그리고 종류가 많다. 일본 것보다 훨씬 좋다. 일본의 시세이도라든가 그런 것은 비싸기만 한다. 그런데 내용상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좋은 것을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다. 거기서 그냥 선진국이다라는 이미지가 그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시작돼가지고 또 일본 내에서는 당시 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그러한 일본인들은요,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이 선진국이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90년대 초 정도까지. 그때 버블 경제가 엄청나게 일본의 부를 엎으렸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의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 이거는 90년대
초까지의 현상이었어요. 일본이 그야말로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90년대 중반부터는 또 95년도에는 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경제가 쭉 나빠져가지고 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취업 핑하기라는 것이 와가지고요. 90년대 후반에는 몇 번 회사에 원서를 내도 취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도 프리타라고 했어요. 프리타가 뭐냐고 하면 평생 알바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시기에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살아야 된다라고 결심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프리하게 그렇게 움직인다. 그런 뜻인데 그때의 젊은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은 일본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한국이 불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는 또 2000년이 되면 리만 쇼크도 있었고 한국은 리만 쇼크를 일본보다는 덜 그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2011년에는 동북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 아니구나. 또 후쿠시마 원전 문제, 반사능 문제 이것으로 후쿠시마에서 300km, 600km까지가 탄시는요. 이거는 반사능의 그 오염 범위에 들어간다. 300km는 도쿄이고 600km 오사카예요. 그때는 오사카까지 위험하다. 그 이후 아베 정권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막았거든요. 네, 그러나 탄시는 굉장히 일본인들이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끝났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2011년 진짜 많은 일본인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한국은 특히 한류를 중심으로 2004년 다 기억하겠지만 연사마 붐, 배현중의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그 이후에 한류 드라마, 이어서 K-POP, 일본에서 엄청난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역시 문화 콘텐츠라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상당히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인 부상이죠. 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굉장한 고액의 투자를 못해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1년에 200억, 300억 이거 전혀 문제없이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을 발전시키잖아요. 일본은 기업이 그러한 체력이 없어요. 이거 다 뉴스에서 보는 일본 젊은이들 그리고 일본인들 전체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은 언젠가 추월당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2015년 물가까지 생각한 GDP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최근에는 물가를 고려하지 않아도 면목상의 GDP로서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실코인이 이제 한국이 좀 위로 가구나 라는 것을 많은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어 실력이 대단하다. 일본인들은 영어를 스피킹 이거 못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스피킹까지 잘한다. 이유는 간단해요. 일본의 영어 시험은 스피킹 거의 없어요. 한국은 스피킹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데 그러나 한국 사람 왜 그렇게 영어를 잘해? 이거는 일본에서 하나의 선진국이라는 하나의 기준은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옛날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영어 레벨도 추월당했다 혹은 차이가 벌어졌다 이게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젊은 세대는 서로에 대한 편견이 없기 때문에 금방 사이좋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젊은이들도요, 일본 문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좋아하고 슬람덩크라든가 안 본 젊은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도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역시 한국의 K-팝이라든가 한류 드라마라든가 이러한 그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선진국 한국을 좋아한다. 특히 지금 한일 우호의 중심에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런 젊은이들이 조금 나이가 가면 과거의 역사를 그래도 알게 됩니다. 일본인들의 역사를 거의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보다 좀 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인식의 차이는 생길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젊은 시절에 서로 교류를 한다면 서로 친구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왔다 갔다 하고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면 한일 관계는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한자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0년대쯤부터 이제 한글 전용화 운동이 벌어져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한자가 사라졌잖아요. 신문 같은 경우도 한자가 완전히 사라졌고 예전에는 일본처럼 세로 읽기에 막 한자 들어가고 막 보기 힘들고 그랬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가로 읽기에 한자도 사라지고 그렇게 변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 중심이다 보니까 국어의 시작은 곧 한자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한자 책입니다. 한자 검정 책인데 보시면 여기에 한자들이 쫙 있어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건 6급인데 이게 1급부터 10급까지 1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준 2급, 2급, 준 1급, 1급까지 해서 12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니고 한자 검정이라는 시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자를 공부하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는 5급까지가 초등학생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급까지의 한자의 수가 1006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외워야 되는 한자의 수가 1000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천자지 천자 외우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쓰기만 할 줄 알면은 다 의미가 통하는 건데 일본은 진짜 한자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서 한국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요거는 타자기를 좀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좀 보시면은 일본에서 사용한 타자기입니다. 예전에 한자까지 입력해 넣을 수 있는 타자기인데 한 1000자 정도 입력할 수 있는 타자기거든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더 많이 입력할 수 있는 건 한 2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무슨 관공서나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용한 타자기는 알파벳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발음 나는 대로 알파벳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로마자 알파벳을 쓰는 거죠. 도쿄를 쓴다 그러면은 TOKYO 이렇게 써서 일본어를 알파벳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넘어오면서 컴퓨터로 워드로 쓰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제 일본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편리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자는 똑같거든요. 입력을 할 때 발음을 입력을 합니다.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한자에 대한 발음을 입력을 하면 그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가 뿅 하고 떠요. 자동으로.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한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바로 떠서 바로바로 이제 선택을 해서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 좀 어려운 한자 같은 경우는 딱 선택을 하면 한자가 수십 개가 쫙 뜨거든요. 골라야 됩니다. 이거 선택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본인들도 힘겨워 하거든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 보기가 또 힘들고 하니까 어려운 한자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거죠.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발음 나는 대로만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또
또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쓰는 것만이 아니라 쓰고 난 다음에 선택이라는 과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글을 입력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한글 타자기를 또 만드신 분,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IT 쪽에서 또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한글 입력을 굉장히 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사소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크게 요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어를 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한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로마자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자로 외운 걸 써서 그 한자가 나오는 거를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한자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외우고 또 이 발음이 로마자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자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또 하나 더 외워야 되니까 외워야 되는 게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일본어는 발음이 단순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힘들죠. 그거 외우는 게. 일본은 한자 사용으로 디지털 문맹이 증가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예전에 KBS인가에서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취재팀이 일본하고 중국에 찾아가서 시민들에게 종이하고 펜을 주면서 이 한자를 한번 써봐라 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한자인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 쓴다고?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직접 글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컴퓨터를 쓰거나 스마트폰으로 쓰다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음 나는 대로 쓰면은 한자가 뿅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선택만 하다 보니까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쓰려고 하니까 못 쓰게 되는 겁니다. 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뭐 민수의 얼굴을 그리는데 점이 있었던가, 눈 밑에 점이 하나 있었던가, 두 개가 있었던가, 뭐 이런 거 자주 안 그리다 보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쓰지 않고 선택만 하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새로운 디지털 문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이들이 일반인들도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현상이 예전에 출판된 책하고 지금 출판된 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출판된 책이 예전 책에 비해서 한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어려운 한자거나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정말 간단한 한자거나 하는 것들은 한자를 쓰지 않고 히라가나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자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책이 출판된 거, 예전에 출판된 책하고 지금 출판된 책만 비교해봐도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몰라서 한국이 선진국인 줄 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세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너무 난다는 얘기는 뭐냐?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너무 잘 나가다가 한꺼번에 그냥 버블이 팍 꺼지면서 그냥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냥 앞으로 다들 달리고 있는데 본인만 그냥 제자리 걸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뒤로 그냥 후퇴하는 거와 똑같은 거고 한국은 너무 빨리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못 살 때 장노년층하고 지금 중년층이야 젊은 층들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요. 그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다르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인 거지. 일본도 장노년층은 옛날에 잘 나갈 때 일본이 저편에서 넘버원 뭐 항상 그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야. 지금도 돈은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버블 꺼지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그게 90년대니까 30대 40대 이 사람들은 좋았던 적이 없는 거야. 일본이 맨날 디플레이션이고 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고 늘 그런 소리만 들어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본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 옛날에 장롱친 삶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진짜 너무나 달라요. 내가 살아온 세대하고 지금 젊은 세대 태어날 때부터 사는 삶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볼 때 SNS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한국에 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K-푸드, 뭐 K-뷰티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일본보다 못지않고 좋은 것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한국 사람들 보니까 세련돼 보이고 키도 크고 쭉쭉 방법 못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으로 보이는 거야. 일본보다.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상대방보다 좀 위다든가 내가 좀 저 친구 좀 포용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한국의 지금 20, 30대 세대는 일본한테 꿀리는 게 없고 일본에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장로는 그게 아니죠. 온갖 그 갑질 당하고 옛날에는 너무나 큰 차이로 일본하고 열등감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겨야겠다. 뭐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게 열등감에 활려온 거죠. 사실은. 옛날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랬는데 그게 장로원층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너무나 뿌리 밖에 오래 뭐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보니까 뭐 일본 뭐 볼 게 뭐가 있어. 우리보다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기준문단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돼요. 장로원층은 그게 아니거든. 옛날에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 전부 다 배우잖아요. 맨날 당했던 기억들밖에 없고 앞에 뭐 가면 작아지고 뭐 그랬죠. 내가 한일역전 이렇게 영상을 많이 만들고 하는 이유가 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고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원층 우리 분들도 지금 현재 한일 관계는 옛날에 그런 한일 관계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뭐로 보나 일본한테 크게 뒤처지는 것도 없고 좋은 부분 더 앞으로 발전해서 더 잘 나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으니까 옛날에 기죽어 살던 그 마인드에서 탈출하시라, 깨펴시라 뭐 그런 맥락에서 내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20대, 30대, 뭐 10대들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 같은 거 아예 없죠. 열등감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대 차가 너무나 극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일 관계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 사회는 수직 사회잖아요. 한국은 수평 사회에 가깝다. 일본은 자기들이 잘났을 때는 못난 사람을 그냥 이지매를 해요. 근데 그동안 우리 많이 당했잖아. 근데 한국이 이제 더 잘 살게 되면 일본은 한국한테 이지매를 못할 거라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보다 잘난 사람한테 이지매 온 거예요.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일본 젊은 사람들 그냥 나타나잖아요. 한국 앞에 보면은 함부로 그걸 손타쿠, 알아서 긴다는 얘기 되죠. 일본말 손타쿠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한테 잘할 겁니다. 그럼 한국은 옛날 일본이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갑질하고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런 갑질하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갑질은 하는 놈들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라고 인식하잖아, 우리는. 그건 저래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잖아. 일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갑질하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한다.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게 수직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일 역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함의가 많은 거죠. 내가 댓글 중에 자기가 50대인데 2박 4년 덕분에 일본 앞에 당당해질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일본. 이제 일본 앞에 가도 당당해질 수 있겠다. 그런 맥락이었어요. 내가 딱 원하는 게 그거라고. 이게 팩트잖아. 그러니까 그 상을 보고 앞에 기죽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장로원처럼 너무나 일본 앞에 기죽어 산 세월이 길어요. 그게 거의 어떻게 보면 DNA 내재되는 것 같은. 그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현재 한국이 그럴 나라가 전혀 아닌데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좋은 점을 찬양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실은 서구에서는 일본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잘 몰라요. 내같이 빠삭하게 아는 사람은 더 몰라요. 한국에도 그렇잖아. 한국에서도 내가 한일역전 책을 2021년도 1월 달에 쓰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내 한일역전 얘기하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통용되면서 이게 진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났다고 봐요. 인터넷 들어보면은 유튜버들이 한국, 일본보다 여러 가지를 앞서는 거 보는데 엄청난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자신있게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삐죽삐죽했어요. 왜? 무슨 일본, 우리가 무슨 일본, 어림없는 소리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나는 그거 하나도 귀 안 기울이고 내가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얘기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할 소리 잘한다.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인식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사회가 이제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고 이제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일본의 혐한 분위기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과거에 혐한이 언제부터 있었냐, 이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면 꽤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뿌리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혐한의 뿌리는. 그러니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까지 한국에 비하면 후진국, 미개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알았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문명과 문물, 문화가 한국으로부터 건너갔거든요. 그 전까지 일본 사람들은 진짜 좀 미개하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국에서 건너간 여러 가지 사상,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 일본 상류층과 왕족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뿌리 깊게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가 저 한국인들에 비하면 되게 열등하다, 뒤져 있다, 낙후돼 있다. 이런 열등감이 어떻게 분출되기 시작하느냐.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같은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일본이 급속하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군국주의 길로 달리면서 정환론이 나오죠. 정환론. 임진왜란까지만 해도 그냥 이제 한번 개긴 건데 덤빈 건데, 그때만 해도 지네가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런 의식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환론이 나올 때는 얘들이 생각을 바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일본판 오리엔탈리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기들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양인과 대등한 존재가 됐다. 우리는. 나머지 동양인들은 다 우리보다 미개하다, 열등하다. 그래서 자기네가 1등 국민이고 조선인은 2등 국민, 중국인은 3등 국민, 뭐 이렇게 위계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일본인들이 오랜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강하게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환론이 나오고 군국주의를 배경으로 이 정환론의 기초에서 혐한이 터지는 거죠. 한국을 정복해서 식민지를 삼으려면 한국인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싫어해야 되죠. 최소한 미워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서 계속 혐한론을 부추깁니다. 이게 1차적으로 혐한론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정환론 비슷하게 한국에 대한 혐한인 분위기가 퍼지는 거는, 일본이 80년대까지는 경제가 굉장히 좋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소위 이제 플라자비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때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 지금 GDP를 일본을 추월했단 말이에요. 역전된 거예요. 일본은 망하는 분위기고 한국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 그러면서 한국이 막 여기저기서 월드컵에서 4강도 올라가고 뭐 인기도 끌고 주목도 받고 배가 아파 죽겠는 거죠. 일본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 일본 지배층들이 군국주의자들의 후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일본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으니까 다시 옛날의 대동아 공영권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해서 신군국주의화가 시작됩니다. 80년대 후반을 거치고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우경화돼요. 일본 사회가. 이 지배층이 목적의식적으로 혐한을 퍼뜨려요. 한국에 대해서. 그래야 자기들이 신군국주의 정책, 한국을 다시 지배하고 예속화시키는 정책을 마음껏 추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도 하고요. 독도에 대한 강탈, 또 독도도 강탈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많이 악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혐한이 평범한 일본 사람들의 자발적인 어떤 감정이나 정서라기보다는 일본 지배층들이 열등감 같은 걸 악용해서 일본의 이제 불리한 상황을 악용해서 목적의식적으로 퍼뜨린 측면이 더 많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혐한의 사례와 근본적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바로 이제 아베가 신군국주의를 추진했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혐한을 터뜨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뭐 예를 들면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낮죠. 인터넷 여론조사 같은 거라면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한국이 1등 거의 따놓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그리고 노골적인 혐한 도서들이 출간되기 시작하고 그게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립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배층의 아주 적극적인 혐한 분위기 조성과 연관돼서 뭐 시위도 많이 했었죠. 한국을 반대하는. 이제 그런 걸 타고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처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집단 내에서 불만이 생기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이 뭐냐? 희생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주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가짜 집단주의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동 대지진이었죠. 그 당시에. 사실 그거는 한국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일본 그 당시에 정부가 목적의식적으로 거짓말을 유포하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의 그 죄책감과 불안감, 그 다음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일거에 터지면서 끔찍한 조선인에 대한 학살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희생양 만들기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관동 대지진으로 민심이 악화되는 거를 조선인한테 돌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일본이 한국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국민들을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작업들을 자주 해왔고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사라진 것이 사실인가요? 예전보다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장년층, 중장년층들은 혐한 분위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대들도 사실 겨울 연가 이후에는 조금 한류 같은 게 들어가면서 혐한 분위기가 좀 약화된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한국을 좋아하게 된. 근데 이게 세대가 좀 내려와 가지고 젊은 세대로 오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교육하는 교육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 한국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 드라마를 직접 보고 노래도 직접 듣고 한국 유튜브도 보고 한국인 친구와 뭐 쉽게 하면 SNS 친구도 맺고 한국 여행도 오고 이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 정보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인상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근데 그렇게 보면 혐한이 들어갈 게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그렇게 괴롭히는 게 없거든요. 예, 괴롭히거나 욕하거나 막 이를 갈면서 뭐 그 욕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 관심이 좀 적은 편이죠. 근데 참 막상 접하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됐죠. 오히려 일본이 좀 이상하게 뭐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는데 우리가 더 나쁜 짓 많이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더 미워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요즘에는 혐한 분위기가 잘 안 먹힌다 그럴까요? 특히 케이팝 스타들이 일본에서도 맹활약을 하고요. 또 일본의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데이트작 같은 것도 일본 사람들 다 같이 보고 심지어 한국 노래를 뭐 원어로 따라 부르는 분위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한국하고 그렇게 사이 나쁘게 지낼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강해서 혐한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세대가 젊을수록 더 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내 한류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우선 한국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한류 파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류 파워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한국 드라마나 문화 콘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본인들은 느끼지 못했던 사실은 가족이라고 막 얘기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평론가들은 저는 우리주의라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이 책에서 한국인은 우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주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한국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에는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결국 우리가 되는 과정을 그리거나 그걸 강조하면서 끝나는 게 많은데 이걸 보면서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결말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고 또 하나 한국인들은 굉장히 감정선이 명확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서양인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한국인들이. 감정 표현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민족으로 꼽아도 무방할 정도로 감정 표현이 왕성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면 감정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 드라마들이. 일본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은 아마 다들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저도 그렇지만 되게 잔잔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감정 표현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이쪽은 잔잔해요. 한국 드라마는 감정이 굉장히 거칠어요. 얼굴에다 물 착 끼얹고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울고 막 이게 막 흐트리면서 화내고 이 폭발적인 감정들이 드러나고 끊임없이 주인공들의 감정선들이 나오면서 교체되고 이게 전환되고 굉장히 재밌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역동성들이 있단 말이죠. 흥과.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이제 문화의 특징인데 이게 세계인들한테 상당한 지금 공감을 사고 매력을 느끼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처음에 뭐 겨울 연가인가 그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배용준이 잘생겨서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훨씬 넘어서서 한류 문화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쪽으로까지 왔어요.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만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류의 파워다. 한류 콘텐츠의 파워다. 또는 좀 더 뿌리 깊게 들어가면 우리 민족성이 가진 매력, 장점 이것이 세계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80년대 이후에 잃어버린 30년 동안 문화 침체를 겪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본 문화가 그래도 확 싹고 피면서 그래도 상승기를 겪었던 때는 그 정공투 운동 벌어지면서 일본에서도 진보 분위기가 강했을 때의 문화가 좋았어요, 일본도. 근데 잃어버린 80년 경제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대체로 문화도 죽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거는 어느 나라나.
일본은 그래서 문화가 전반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은 역동적인 성장을 하면서 문화 콘텐츠이 훨씬 더 올라간 거죠.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한국 콘텐츠, 문화 콘텐츠가 우수한 거죠. 그런 점에서 한류의 이제 원인은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쌀값 폭등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비춘미라는 게 있다라는 거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내놔라 빨리 그런 식으로 왜 지금 뭘 아끼고 있냐 막 이러한 상황이죠. 왜냐면 쌀값이 폭등했는데 그거는 다 서민들의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또 생각이 있어요. 비춘미를 모두 사용해 버리면 진짜 비싼 사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지진이라든가 그거 일어났을 때 혹은 다른 외국하고의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수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쌀을 그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비축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내놓았다는 거죠. 일부라고 해도 이것은 보도 안 하는 것을 사상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놀랍기는 하고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굉장히 불만스럽죠. 쌀값이 오르면서 쌀 대신 저렴한 우동을 먹거나 공깃밥 크기별로 가격 지불 등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예, 먼저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대단히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굉장히 맛있어서 유명한 돈가스 집은 또 하나의 특징은 팝은 얼마나 먹어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게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한 그릇, 두 그릇째 먹을 때는 돈 내야 돼요. 한국하고 똑같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 것이었어요. 돈가스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리고 야채, 거기에서는 양배추가 거의 거기도 무료였어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그러한 음식 값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모른다, 한국이 선진국인 줄 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요, 그렇게 알려진 것은 2019년이었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No Japan, No 아베 그 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일본의 젊은이들은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노 재팬 할 어떤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일본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좋은 게 많은데 왜 굳이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젊은 일본인들의 머릿속에는 먼저 젊은 사람들이니까 화장품 같은 거 그게 저렴하고 좋은 화장품이다. 그거는 한국 거거든요. 그리고 종류가 많다. 일본 것보다 훨씬 좋다. 일본의 시세이도라든가 그런 것은 비싸기만 한다. 그런데 내용상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좋은 것을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다. 거기서 그냥 선진국이다라는 이미지가 그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시작돼가지고 또 일본 내에서는 당시 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그러한 일본인들은요,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이 선진국이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90년대 초 정도까지. 그때 버블 경제가 엄청나게 일본의 부를 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의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 이거는 90년대 초까지의 현상이었어요. 일본이 그야말로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90년대 중반부터는 또 95년도에는 고베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경제가 쭉 나빠져가지고 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취업 핑하기라는 것이 와가지고요. 90년대 후반에는 몇 번 회사에 원서를 내도
취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도 프리타라고 했어요. 프리타가 뭐냐고 하면 평생 알바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시기에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살아야 된다라고 결심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프리하게 그렇게 움직인다. 그런 뜻인데 그때의 젊은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은 일본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한국이 불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는 또 2000년이 되면 리만 쇼크도 있었고 한국은 리만 쇼크를 일본보다는 덜 그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2011년에는 동북대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 아니구나. 또 후쿠시마 원전 문제, 반사능 문제 이것으로 후쿠시마에서 300km, 600km까지가 탄시는요. 이거는 반사능의 그 오염 범위에 들어간다. 300km는 도쿄이고 600km 오사카예요. 그때는 오사카까지 위험하다. 그 이후 아베 정권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막았거든요. 네, 그러나 탄시는 굉장히 일본인들이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끝났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2011년 진짜 많은 일본인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한국은 특히 한류를 중심으로 2004년 다 기억하겠지만 연사마 붐, 배현중의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그 이후에 한류 드라마, 이어서 K-POP, 일본에서 엄청난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역시 문화 콘텐츠라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상당히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인 부산이죠. 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굉장한 고액의 투자를 못해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1년에 200억, 300억 이거 전혀 문제없이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을 발전시키잖아요. 일본은 기업이 그러한 체력이 없어요. 이거 다 뉴스에서 보는 일본 젊은이들 그리고 일본인들 전체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은 언젠가 추월당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2015년 물가까지 생각한 GDP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최근에는 물가를 고려하지 않아도 면목상의 GDP로서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실코인이 이제 한국이 좀 위로 가구나 라는 것을 많은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어 실력이 대단하다. 일본인들은 영어를 스피킹 이거 못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스피킹까지 잘한다. 이유는 간단해요. 일본의 영어 시험은 스피킹 거의 없어요. 한국은 스피킹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데 그러나 한국 사람 왜 그렇게 영어를 잘해? 이거는 일본에서 하나의 선진국이라는 하나의 기준은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옛날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영어 레벨도 추월당했다 혹은 차이가 벌어졌다 이게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젊은 세대는 서로에 대한 편견이 없기 때문에 금방 사이좋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젊은이들도요, 일본 문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좋아하고 슬람덩크라든가 안 본 젊은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도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역시 한국의 K-POP라든가 한류 드라마라든가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선진국 한국을 좋아한다. 특히
지금 한일 우호의 중심에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런 젊은이들이 조금 나이가 가면 과거의 역사를 그래도 알게 됩니다. 일본인들의 역사를 거의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보다 좀 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인식의 차이는 생길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젊은 시절에 서로 교류를 한다면 서로 친구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왔다 갔다 하고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면 한일 관계는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한자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0년대쯤부터 이제 한글 전용화 운동이 벌어져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한자가 사라졌잖아요. 신문 같은 경우도 한자가 완전히 사라졌고, 예전에는 일본처럼 세로 읽기에 막 한자 들어가고 막 보기 힘들고 그랬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가로 읽기에 한자도 사라지고 그렇게 변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 중심이다 보니까 국어의 시작은 곧 한자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한자 책입니다. 한자 검정 책인데 보시면 여기에 한자들이 쫙 있어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건 6급인데 이게 1급부터 10급까지 1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준 2급, 2급, 준 1급, 1급까지 해서 12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니고 한자 검정이라는 시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자를 공부하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는 5급까지가 초등학생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급까지의 한자의 수가 1006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외워야 되는 한자의 수가 1000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천자지 천자 외우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쓰기만 할 줄 알면은 다 의미가 통하는 건데, 일본은 진짜 한자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서 한국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요거는 타자기를 좀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좀 보시면은 일본에서 사용한 타자기입니다. 예전에 한자까지 입력해 넣을 수 있는 타자기인데 한 1000자 정도 입력할 수 있는 타자기거든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더 많이 입력할 수 있는 건 한 2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무슨 관공서나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용한 타자기는 알파벳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발음 나는 대로 알파벳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로마자 알파벳을 쓰는 거죠. 도쿄를 쓴다 그러면은 TOKYO 이렇게 써서 일본어를 알파벳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넘어오면서 컴퓨터로, 워드로 쓰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제 일본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편리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자는 똑같거든요. 입력을 할 때 발음을 입력을 합니다.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한자에 대한 발음을 입력을 하면 그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가 뿅 하고 떠요. 자동으로.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한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바로 떠서 바로바로 이제 선택을 해서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 좀 어려운 한자 같은 경우는 딱 선택을 하면 한자가 수십 개가 쫙 뜨거든요. 골라야 됩니다. 이거 선택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본인들도 힘겨워 하거든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 보기가 또 힘들고 하니까 어려운 한자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거죠.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발음 나는 대로만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또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쓰는 것만이 아니라 쓰고 난 다음에 선택이라는 과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글을 입력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한글 타자기를 또 만드신 분,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IT 쪽에서 또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한글 입력을 굉장히 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사소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크게 요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어를 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한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로마자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자로 외운 걸 써서 그 한자가 나오는 거를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한자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외우고 또 이 발음이 로마자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자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또 하나 더 외워야 되니까 외워야 되는 게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일본어는 발음이 단순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힘들죠. 그거 외우는 게. 일본은 한자 사용으로 디지털 문맹이 증가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예전에 KBS인가에서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취재팀이 일본하고 중국에 찾아가서 시민들에게 종이하고 펜을 주면서 이 한자를 한번 써봐라 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한자인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 쓴다고?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직접 글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컴퓨터를 쓰거나 스마트폰으로 쓰다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음 나는 대로 쓰면은 한자가 뿅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선택만 하다 보니까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쓰려고 하니까 못 쓰게 되는 겁니다. 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민수의 얼굴을 그리는데 점이 있었던가, 눈 밑에 점이 하나 있었던가, 두 개가 있었던가, 이런 거 자주 안 그리다 보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쓰지 않고 선택만 하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새로운 디지털 문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이들이 일반인들도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현상이 예전에 출판된 책하고 지금 출판된 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출판된 책이 예전 책에 비해서 한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어려운 한자거나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정말 간단한 한자거나 하는 것들은 한자를 쓰지 않고 히라가나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자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책이 출판된 거, 예전에 출판된 책하고 지금 출판된 책만 비교해봐도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몰라서 한국이 선진국인 줄 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세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너무 난다는 얘기는 뭐냐?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너무 잘 나가다가 한꺼번에 그냥 법을 팍 꺼지면서 그냥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냥 앞으로 다들 달리고 있는데 본인만 그냥 제자리 걸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뒤로 그냥 후퇴하는 거와 똑같은 거고 한국은 너무 빨리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못 살 때 장노년층하고 지금 중년층이야 젊은 층들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요. 그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다르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인 거지. 일본도 장노년층은 옛날에 잘 나갈 때 일본이 저편에서 넘버원 항상 그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야. 지금도 돈은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꺼지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그게 90년대니까 30대 40대 이 사람들은 좋았던 적이 없는 거야. 일본은 맨날 디플레이션이고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고 늘 그런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본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 옛날에 장롱층 삶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진짜 너무나 달라요. 내가 살아온 세대하고 지금 젊은 세대 태어날 때부터 사는 삶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볼 때 SNS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한국에 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K-푸드, 뷰티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일본보다 못지않고 좋은 것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 보니까 세련돼 보이고 키도 크고 쭉쭉방방 못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으로 보이는 거야. 일본보다.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상대방보다 좀 위다든가 내가 좀 저 친구 좀 포용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한국의 지금 20, 30대 세대는 일본한테 꿀리는 게 없고 일본의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근데 우리 장노년층은 그게 아니죠. 온갖 그 갑질 당하고 옛날에는 너무나 큰 차이로 일본하고 1등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겨야겠다.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게 열등감에 활려온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옛날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랬는데 그게 장로원청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너무나 뿌리밖에 오래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보니까 일본 볼 게 뭐가 있어. 우리보다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기준원단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돼요. 장로원청은 그게 아니거든. 옛날에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 전부 다 배우잖아요. 맨날 당했던 기억들밖에 없고, 앞에 가면 작아지고 그랬죠. 내가 한일역전 이렇게 영상을 많이 만들고 하는 이유가 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고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원청 우리 분들도 지금 현재 한일 관계는 옛날에 그런 한일 관계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뭐로 보나 일본한테 크게 뒤처지는 것도 없고 좋은 부분 더 앞으로 발전해서 더 잘 나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으니까 옛날에 기죽어 살던 그 마인드에서 탈출하시라, 깨펴시라. 그런 맥락에서 내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20대, 30대, 10대들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 같은 거 아예 없죠. 열등감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대 차가 너무나 격렬하게 나니까.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일 관계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 사회는 수직사회잖아요. 한국은 수평사회에 가깝다. 일본은 자기들이 잘났을 때는 못난 사람을 그냥 이지매를 해요. 근데 그동안 우리 많이 당했잖아. 근데 한국이 이제 더 잘 살게 되면 일본은 한국한테 이지매를 못할 거라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보다 잘난 사람한테 이지매 온 거예요.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일본 젊은 사람들 나타나잖아요. 한국 앞에 보면은 함부로 그걸 손타쿠, 알아서 긴다는 얘기 됐어요. 일본말을 손타쿠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한테 잘할 겁니다. 그럼 한국은 옛날 일본이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갑질하고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런 갑질하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갑질은 하는 놈들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라고 인식하잖아, 우리는. 그건 저래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잖아. 일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갑질하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한다.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게 수직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일 역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함의가 많은 거죠. 내가 댓글 중에 자기가 50대인데 2박 4년 덕분에 일본 앞에 당당해질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일본. 이제 일본 앞에 가도 당당해질 수 있겠다. 그런 맥락이었어요. 내가 딱 원하는 게 그거라고. 이게 팩트잖아. 그러니까 크상을 보고 앞에 기죽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장로원처럼 너무나 일본 앞에 기죽어 산 세월이 길어요. 그게 거의 어떻게 보면 DNA에 내재되는 것 같은. 그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현재 한국이 그럴 나라가 전혀 아닌데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좋은 점을 찬양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실은 서구에서는 일본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잘 몰라요. 내같이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더 물어요. 한국에도 그렇잖아. 한국에서만 해도 내가 한일역전의 책을 2021년도 1월 달에 쓰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내가 한일역전 얘기하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통용되면서 이게 진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났다고 봐요. 인터넷 들어보면은 유튜버들이 한국, 일본보다 여러 가지를 앞서는 거 보는데 엄청난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자신있게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삐죽삐죽했어요. 왜? 무슨 일본, 우리가 무슨 일본, 어림없는 소리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나는 그거 하나도 귀에 안 기울이고 내가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얘기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할 소리 다 한다.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인식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사회가 이제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고 이제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